의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의 시간을 어디서 멈출 거냐고.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께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쓰러진 건 지난 석 달 전 일이었습니다. 뇌졸중이라고 했습니다. 왼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말이 어눌해졌습니다. 병원에서 한 달을 보낸 뒤 집으로 돌아왔지만 우리 집은 예전의 우리 집이 아니었습니다. 아침이면 나는 남편의 약부터 챙겼습니다. 혈압약, 혈전용 해제, 소화제. 손바닥만 한 약봉지가 하루에 3번씩 나왔습니다. 남편은 약을 받을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약봉지를 떨어뜨리는 일이 잦았고 내가 허리를 굽혀 주우면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 남편의 손이 자신의 왼쪽 손목을 움켜쥐는 것을 봤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무의식적인 동작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창밖을 보았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내가 말해도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물수건을 짜서 그의 이마에 올렸습니다. 이마가 식어가는 동안 우리 사이의 말도 식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이렇게 가까이 있었지만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자식들은 가끔 전화를 했습니다. 큰딸 지연은 일주일에 한 번, 작은 아들 민수는 보름에 한 번쯤 안부를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좀 어때요? 응, 조금씩 나아지고 계셔. 그럼 다행이네요. 엄마,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지 않냐고 물으면서도 그들은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늘 괜찮아 라고 대답했고 그들은 안심한 듯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엄마는 괜찮은 사람이니까. 엄마는 혼자서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전화를 끊고 나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찻잔을 설거지통에 넣다가 그릇을 놓칠 뻔했습니다. 손에 힘이 없었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수돛가에 손을 짚고 잠시 숨을 고르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친구 박 사장이 병문 안을 온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를 보자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3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둘은 젊은 시절 같은 회사에서 일했고 퇴직 후에도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술을 마셨습니다. 성호야, 많이 좋아졌네. 얼굴에 핏기도 돌고. 고맙소. 멀리서 왔는데. 남편의 목소리는 여전히 어눌했지만 친구 앞에서는 웃으려 애썼습니다. 박 사장은 옛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야, 우리 그땐 정말 젊었지. 자네가 영숙이한테 청혼할 때 시계 선물했던 거 기억나나? 남편이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사장이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자네가 한 달 월급 모아서 그 시계 샀잖아. 그렇게 떨면서 건네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네. 나는 차를 끓이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수돗물 소리에 묻혀 그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차를 들고 거실로 돌아왔을 때 남편의 표정은 다시 굳어 있었습니다. 내가 들어서자 그는 또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 사장이 민망한 듯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나는 이만 가볼게. 성호야, 몸조리 잘하고 영숙 씨도 고생 많으십니다. 남편은 고개만 까딱였습니다. 나는 현관까지 배웅하고 돌아왔습니다. 거실에는 남편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찻잔은 그대로였습니다.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차라도 드세요. 식기 전에. 남편은 대답 대신 창밖을 보았습니다. 나는 찻잔을 들고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찻잔 가장자리에 미세한 물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설거지통에 넣고 수돗물을 틀었습니다. 정말이지, 남들 앞에서만 시간을 푸는 사람이구나. 그날 저녁 큰딸 지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빠 병문안 온 사람 있었어요? 응,
박 사장님 다녀가셨어. 아빠 많이 약해지신 것 같던데. 엄마 더 잘 챙겨드려야지. 재활 운동도 시키고 식단도 신경 쓰고. 나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더 잘 챙기라고. 더 잘 챙기라고. 나는 아침 6시에 일어나 약을 챙기고 밥을 짓고 재활 스케줄을 짜고 혼자 남편을 부축해서 화장실까지 데려갑니다. 밤이면 기침 소리에 잠을 설치고 새벽이면 이불을 고쳐 덮어줍니다. 그런데 더 잘 챙기라고. 알았어. 엄마, 힘들어도 조금만 더 힘내세요. 아빠한테는 엄마밖에 없잖아요. 전화를 끊고 나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은 침대에 누워 잠들어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습니다. 나는 소파에 주저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온몸이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한 게. 밤 11시가 넘어서야 남편이 깼습니다. 나는 부엌에서 따뜻한 물을 데워 가져갔습니다. 남편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물 드세요.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내 눈을 보지 않았습니다. 내 손을, 물컵을, 그 너머의 벽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물컵을 침대 옆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약 먹을 시간이에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약상자를 꺼냈습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칸으로 나뉜 상자였습니다. 목요일 칸이 비어 있었습니다.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누군가는 이 약을 챙겨야 하는데 그게 늘 나였습니다. 남편이 물컵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려 물이 조금 흘렀습니다. 나는 휴지를 꺼내 침대 시트를 닦았습니다. 남편이 약을 삼키고 물컵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창밖을 보았습니다. 여보. 나는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물었습니다. 당신 눈 속에 내가 없네요. 남편이 움찔했습니다. 고개를 돌렸지만 여전히 내 눈을 보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했을까? 다음 날 아침, 나는 남편의 진료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 신경과 외래 진료였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큰딸 지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음 진료는 네가 동행해줘. 나는 그날 쉬고 싶어. 문자를 보내고 나는 잠시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이런 문자를 보낸 건 처음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나는 늘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할게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괜찮지 않았습니다. 정말이지, 이제라도 말해야겠구나. 나는 부엌으로 가서 남편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죽을 끓이고 반찬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부엌 선반 위에 낡은 서랍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래전부터 열지 않았던 서랍이었습니다. 나는 손을 뻗어 서랍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폴폴 날렸습니다. 서랍 안에는 오래된 영수증, 아이들의 학교 가정통신문, 그리고 손목시계 하나가 있었습니다. 30년 전 결혼 기념일에 남편이 선물한 시계였습니다. 나는 시계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유리, 달아 갈색으로 변한 가죽줄. 시계는 멈춰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20분에서. 나는 시계를 귀에 갖다 댔습니다. 째깍, 째깍. 미세한 초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멈춘 줄 알았는데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시간은 30년 전에 멈춰 있었지만 초침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우리도 그랬을까요? 겉으로는 멈춰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안에서는 여전히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을까요? 나는 시계를 서랍에 다시 넣지 않았습니다. 주머니에 조용히 넣었습니다.
그리고 죽을 들고 남편의 방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상을 차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지 드세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방을 나와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주머니 속 시계를 만졌습니다. 차가운 금속 감촉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초침을 멈춰 세웠던 건 시계가 아니라 우리였습니다. 그이는 남들 앞에서만 시간을 풀었습니다. 남편의 친구들이 또 다녀간 날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박 사장과 함께 옛 동료 2명이 더 왔습니다. 남편은 그들을 보자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30년 가까이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했습니다.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설탕을 넣고 찻잔을 쟁반에 올리는 동안에도 그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호야, 요즘 재활 어떻게 돼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소. 남편의 목소리는 여전히 어눌했지만 친구들 앞에서는 힘을 주려 애쓰는 게 보였습니다. 나는 차를 들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차 식기 전에 드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영숙 씨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친구들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나는 찻잔을 하나씩 건네고 부엌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때 박 사장이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성호야, 그 시계 어떻게 됐어? 영숙 씨한테 선물한 그 시계. 남편이 움찔했습니다. 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박 사장이 시계 이야기를 꺼냈을 때 남편의 손이 또 움직였습니다. 소파 팔걸이를 짚던 손이 자신의 손목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지만 남편은 마치 무언가를 만지듯 그 자리를 쓸어내렸습니다. 박 사장은 눈치채지 못한 채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가 한 달 월급 모아서 샀던 그거 말이야. 그때 우리 다들 미쳤다고 했잖아. 신혼집 장만도 안 됐는데 시계부터 사냐고. 남편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곧 사라졌습니다. 나는 조용히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수돗물을 틀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정말이지, 그때는 나를 보며 웃었는데. 친구들이 1시간쯤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나는 현관에서 인사를 나누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환하게 웃던 얼굴이 다시 굳어 있었습니다. 피곤하시죠? 침대로 가실래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찻잔을 치우러 쟁반을 들었습니다. 남편의 찻잔은 반쯤 비어 있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는 차를 마셨습니다. 나와 단둘이 있을 때는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는데 나는 쟁반을 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찻잔을 설거지통에 넣고 또 수돗물을 틀었습니다. 물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이 사람은 나와 있을 때만 시간을 멈춥니다. 저녁이 되어 큰딸 지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문자 봤어요. 다음 주 화요일 진료 제가 가기 힘들 것 같은데. 나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왜? 그날 오전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요. 미룰 수가 없어요. 엄마, 미안해요. 다음에는 꼭 제가 갈게요. 다음에는. 늘 다음이었습니다. 나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알았어. 엄마, 그리고 아빠 많이 약해지신 것 같던데 식단 관리 좀 더 신경 써주세요. 단백질 위주로 국은 싱겁게 하시고.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단백질 위주로. 국은 싱겁게. 나는 매일 아침 닭가슴살을 삶고 국간장을 반으로 줄여서 국을 끓입니다. 반찬은 삼시세끼 바꿔가며 만들고 과일은 먹기 좋게 깎아서 냉장고에 넣어둡니다. 그런데 더 신경 쓰라고. 지현아. 네, 엄마? 나는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나도 힘들다고, 나도 쉬고 싶다고 말하려다가 하지만 그 말은 목구멍에서 멈췄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알았어. 엄마, 힘들어도 조금만 더 힘내세요. 아빠한테는 엄마밖에 없잖아요. 제가 다음에 꼭 도와드릴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거실에서 남편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물을 떠서 방으로 갔습니다. 물 드세요. 남편이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나는 빈 컵을 들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컵을 씻으며 나는 주머니 속 시계를 만졌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정말이지, 나한테는 나밖에 없구나. 그날 밤 나는 약상자를 정리했습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주일치 약을 미리 나눠 담아두는 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혈압약, 혈전용해제, 소화제. 작은 약봉지를 뜯어 하나씩 칸에 넣었습니다. 월요일 칸을 채우고 화요일 칸을 채우고 수요일 칸을 채웠습니다. 목요일 칸에 약을 넣으려다 손을 멈췄습니다. 목요일. 오늘이 목요일이었습니다. 이 칸은 내일이면 또 비게 됩니다. 그리고 모레면 금요일 칸이 비고 그 다음 날이면 토요일 칸이 빕니다. 누군가는 이 약을 챙겨야 하는데 그게 늘 나였습니다. 나는 약상자를 탁자 위에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거실은 어두웠습니다. 남편의 방에서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냈습니다. 시계 바늘은 여전히 30년 전에 멈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귀에 대니 째깍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시계를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가죽줄은 닳아서 갈색이 되었고 버클에는 미세한 녹이 피어 있었습니다. 30년 전 남편은 이 시계를 내 손목에 채워주며 말했습니다. 영수가 평생 같이 가자. 나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평생 같이 가는 거라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그런데 지금 우리는 같이 가고 있는 걸까요? 같은 집에 살지만 서로 다른 시간을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이지, 우리 시간은 언제부터 어긋난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남편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약을 챙겼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아침이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에게 아침상을 가져다 주고 나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큰딸 지현의 이름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나는 문자를 썼습니다. 이번 주 야간은 네가 교대해줘. 문자를 보내고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30년 동안 나는 늘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괜찮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지현의 답장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이번 주는 야근이 있어서 다음 주는 어때요? 나는 휴대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다음 주, 또 다음 주, 언제나 다음이었습니다. 나는 답장을 쓰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정말이지, 이제는 내가 먼저 말해야겠구나. 오후가 되어 남편을 부축해서 거실로 나왔습니다. 재활 운동을 시켜야 했습니다. 의사는 하루에 3번 팔다리를 움직이는 운동을 시키라고 했습니다. 자, 팔을 천천히 들어보세요. 남편이 왼팔을 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팔이 떨렸습니다. 어깨까지밖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남편의 팔을 잡고 천천히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 남편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팔이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곧 힘이 빠졌습니다. 나는 남편의 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하면 돼요. 남편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나는 수건으로 남편의 이마를 닦아줬습니다.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떠왔습니다. 남편에게 물컵을 건넸습니다. 남편이 물을 받으려다 손이 떨렸습니다. 물컵이 기울어졌고 물이 조금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나는 재빨리 행주를 가져와 바닥을 닦았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나는 행주를 들고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행주를 빨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 앞에서만 약해집니다. 친구들 앞에서는 웃고 이야기하고 차도 마십니다. 하지만 나와 단둘이 있을 때는 고개를 돌리고 말을 잃고 눈을 피합니다. 정말이지, 내가 뭐가 그렇게 불편한가요?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중 남편의 방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는 재빨리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남편이 침대에서 일어나려다 침대 옆 탁자를 잡았고 탁자 위에 약병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약병을 주우며 물었습니다. 화장실 가시려고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남편을 부축해서 일으켰습니다. 남편의 몸은 예전보다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화장실로 갔습니다. 제가 밖에서 기다릴게요. 끝나시면 문 두드려 주세요. 남편이 화장실 문을 닫았습니다. 나는 문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안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해졌습니다. 1분, 2분, 3분. 시간이 흘렀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괜찮으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나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그제야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소.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문틈으로 나왔습니다. 나는 남편을 부축해서 다시 침대로 모셨습니다. 남편이 침대에 앉자 나는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저녁 드실래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와 준비하던 저녁 식사를 멈췄습니다. 혼자 먹을 밥을 차릴 기운이 없었습니다. 나는 식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거실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나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나는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침대는 남편에게 양보하고 나는 거실 소파에서 잤습니다. 남편의 기침 소리가 들릴 때마다 깨어나 물을 떠다 주고 다시 소파로 돌아왔습니다. 자정이 넘어서 나는 다시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냈습니다. 어둠 속에서 시계를 들여다봤습니다. 시간은 보이지 않았지만 귀에 대니 째깍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멈추지 않고 흐르는 시간. 하지만 우리는 언제부터 멈춰 있었던 걸까요? 나는 시계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눈 속에 내가 없네요. 어둠이 대답 대신 나를 감쌌습니다. 째깍거리는 증거.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니, 사실은 제대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가 남편의 기침 소리에 깨어나기를 반복했습니다. 새벽 5시가 되자 나는 그냥 일어나기로 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습니다. 남편의 약을 챙기고 아침 죽을 준비했습니다. 냉장고에서 애호박을 꺼내 채를 썰고 쌀뜨물에 불렸던 쌀을 냄비에 넣었습니다. 죽이 끓는 동안 나는 약상자를 꺼냈습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칸. 금요일 칸을 채우고 토요일 칸을 채웠습니다. 일요일 칸에 약을 넣으려다 손을 멈췄습니다. 이 작은 칸들을 채우는 게 내 일주일이었습니다. 월요일 칸을 채우고 화요일 칸을 채우고 일요일까지 채우면 또 월요일이 왔습니다. 끝없이 반복되는 일주일. 나는 약상자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죽이 끓는 냄새가 부엌에 퍼졌습니다. 나는 불을 끄고 죽을 그릇에 담았습니다.
남편의 방으로 가져가야 했습니다. 약을 챙겨야 했습니다. 재활 운동을 시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모든 것이 버거워졌습니다. 나는 죽 그릇을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볼펜을 들고 짧게 적었습니다. 아침은 식탁에 있습니다. 1시간 후에 옵니다. 메모지를 남편의 방문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외투를 걸쳤습니다.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말이지, 오늘은 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해.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마을 버스가 왔습니다. 나는 버스에 올라 요금을 냈습니다. 버스는 덜컹거리며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슈퍼마켓, 약국, 동사무소. 매일 지나치던 길이었지만 오늘은 달라 보였습니다. 내가 그 길을 걷는 게 아니라 그냥 지나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버스는 읍내로 향했습니다. 30분쯤 걸렸습니다. 나는 종점에서 내렸습니다. 읍내 시장 골목을 지나 옛날부터 있던 다방 앞에 섰습니다. 청실 다방. 낡은 간판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다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손님은 나 혼자였습니다. 카운터에서 나이 지긋한 주인 아주머니가 나를 보며 웃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쌍화차 한 잔 주세요. 네, 잠깐만요. 나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시장 골목이 보였습니다. 아침 장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그냥 바라봤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쌍화차를 가져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감사합니다. 나는 쌍화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하고 달콤했습니다. 목으로 넘어가는 따스함이 온몸에 퍼졌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앉아서 쌍화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계를 보지 않았습니다. 휴대폰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할 일도 무언가를 챙길 일도 없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나였습니다. 최영숙.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엄마도 아닌 그냥 최영숙. 다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날 노래만 조용히 들렸습니다. 나는 그 고요함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고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죄책감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정말이지, 이런 시간이 필요했구나. 쌍화차를 다 마시고 나는 빈잔을 바라봤습니다. 잔 밑바닥에 대추 조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손가락으로 대추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달콤하고 쫀득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한 잔 더 드릴까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얼마예요? 5,000원입니다. 나는 지갑을 꺼내 10,000원을 건넸습니다. 아주머니가 거스름 돈을 주려 하자 나는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맛있게 잘 마셨어요. 고맙습니다. 또 오세요. 나는 다방을 나왔습니다.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나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을. 나도 쉴 권리가 있다는 것을. 나도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질 권리가 있다는 것을. 정말이지, 이제는 내가 먼저 나를 챙겨야겠구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아침 10시였습니다. 정확히 1시간이 지났습니다. 나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남편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죽은 그대로였습니다. 메모지는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드셨어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죽 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죽은 식어 있었습니다. 나는 죽을 다시 냄비에 넣고 데웠습니다. 죽을 드는 동안 나는 주머니 속 시계를 꺼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나는 시계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먼지가 낀 유리, 닳아서 갈색으로 변한 가죽줄, 버클에 피어난 미세한 녹. 시간은 멈춰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20분. 30년 전, 어느 날에 멈춰버린 시간. 나는 시계를 귀에 갖다 댔습니다. 째깍, 째깍. 초침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멈춘 줄 알았는데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시계의 용두를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30년 동안 만지지 않았던 용두. 천천히 돌리자 뻑뻑한 저항감이 느껴졌습니다. 녹이 슬었을까? 아니면 그냥 오래되어서일까? 용두를 계속 돌렸습니다. 시계 바늘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11시 20분에서 11시 30분으로, 12시로, 1시로. 나는 시간을 계속 돌렸습니다. 30년 전의 시간을 지나, 20년 전을 지나, 10년 전을 지나. 그리고 마침내 지금에 도착했습니다. 오전 10시 15분. 나는 날짜도 맞췄습니다. 요일도 맞췄습니다. 시계는 이제 지금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초침을 멈춰 세웠던 건 시계가 아니라 우리였습니다. 죽이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시계를 식탁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죽을 그릇에 담아 남편의 방으로 가져갔습니다. 자, 드세요. 다시 데웠어요. 남편이 죽 그릇을 받았습니다. 숟가락을 들려다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조용히 앉아서 남편이 먹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남편이 천천히 죽을 먹었습니다. 죽을 다 먹고 남편이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빈 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식탁 위에 시계를 다시 들었습니다. 째깍, 째깍. 시계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지금의 시간을. 나는 시계를 주머니에 넣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실 서랍에 조심스럽게 넣어두었습니다. 언제든 꺼낼 수 있는 곳에. 오후가 되어 나는 서랍에서 종이와 펜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앉아 질문 3가지를 적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했나요? 내가 부족했나요?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나요? 나는 메모지를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 질문들은 언젠가 남편에게 물어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묻지 못했던 것들. 하지만 이제는 물어야 했습니다. 시간을 다시 맞췄으니까. 우리 시간을 여기서 다시 시작해야 하니까. 그날 저녁 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큰딸 지현의 이름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 보낸 문자에 대한 답장은 다음 주는 어때요? 였습니다. 다음 주, 또 다음 주. 나는 더 단단한 마음으로 문자를 썼습니다. 이번 주 야간은 네가 교대해줘. 이건 부탁이 아니라 필요야. 문자를 보내고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30년 동안 나는 늘 부탁했습니다. 괜찮으면, 시간 되면, 힘들지 않으면.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건 부탁이 아니라 필요였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정말이지,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말해야 해. 밤이 되어 나는 거실 소파에 누웠습니다. 남편은 침대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3가지 질문이 적힌 메모지. 어둠 속에서 메모지를 들여다봤습니다. 글씨는 보이지 않았지만 질문은 내 마음속에 선명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했나요? 내가 부족했나요?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나요? 나는 메모지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나는 1시간 동안 나였습니다. 그 1시간이 나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나는 알았습니다. 남편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돌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시계를 다시 맞췄으니 이제 우리 시간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거실 서랍 안에서 째깍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시계는 멈추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멈춰 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시간 여기서 다시, 그리고 천천히 잠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깊은 잠이었습니다. 말 대신 손을 움직인 사람들. 문자를 보낸 다음 날 저녁, 큰딸 지현이 집에 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현이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고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나는 손을 닦으며 돌아봤습니다. 지현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엄마를 닮은 눈매였습니다. 왔니, 저녁은? 먹고 왔어요. 지현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나는 물을 한 잔 따라 건넸습니다. 지현이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는 지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엄마가 보낸 문자 봤어요. 응. 엄마, 제가 이번 주는 정말 바빠서요. 나는 지현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지현은 눈을 피했습니다. 물컵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다음 주는 꼭 제가 시간 낼게요. 그때는 야간 교대도 하고 병원도 같이 가고. 다음 주. 또 다음 주였습니다. 나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30년 동안 나는 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괜찮아. 다음에 해. 하지만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다음이 와도 또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지현아. 네, 엄마? 나도 힘들어. 지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약 챙기고 밥 짓고 재활 운동시키고 밤에는 기침 소리에 잠을 못 자. 화장실 갈 때마다 부축하고 넘어질까봐 밤새 긴장하고. 엄마, 넌 한 번만 와봐. 하루만. 아빠 곁에서 하루만 지내봐. 그러면 알 거야. 내가 얼마나 힘든지. 지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몰랐어요. 미안하다고만 하지 말고. 나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줘. 다음 주 말고 이번 주. 지금 당장. 지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기다렸습니다. 더 이상 먼저 양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현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근데 장기요양 같은 거 신청하면 아빠가 더 상처받지 않을까요? 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아빠도 자존심이 있으시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돌봄받는다는 게 아빠한테는 큰 상처일 수도 있어요. 그 순간 뭔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0년 동안 참아왔던 무언가가. 나는 식탁을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네 아빠 상처가 중요하니, 내 인생이 중요하니. 지현이 깜짝 놀라 나를 쳐다봤습니다. 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도 사람이야. 나도 아프고 지치고 무너져. 근데 너희는 아무도 그걸 안 봐. 엄마는 괜찮을 거라고, 엄마는 강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엄마, 난 30년 동안 이 집을 지켰어. 너희를 키우고 할머니를 모시고 네 아빠 빈자리를 채웠어. 그런데 누구 하나 고생한다는 말 안 해줬어. 당연하다는 듯이.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이제 내 몸이 먼저 쓰러질 것 같아. 근데 너는 네 아빠 자존심 걱정을 해? 내 인생은? 내 자존심은? 지현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정말 몰랐어요. 지현은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지현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후
지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비 오던 날 기억나세요? 나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운동회 날이었어요. 갑자기 비가 쏟아졌는데 엄마가 우산을 제 머리 위에만 씌워주시고 엄마 어깨가 다 젖으셨잖아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났습니다. 그날 엄마가 감기 걸리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당연한 줄 알았어요. 엄마니까. 지현이 울먹였습니다. 지금 제 딸 키우면서 가끔 그날이 생각나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지현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는 지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 늦지 않았어. 지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내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알았어요, 엄마. 제가 할게요. 다음 주 말고 지금 당장. 뭘? 장기요양 신청. 제가 내일 아침에 바로 동사무소 가볼게요. 판정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릴 테니 그동안은 응급돌봄이나 민간 단기요양이라도 알아볼게요. 엄마 혼자 다 하시게 하면 안 돼요. 그래. 그리고 오늘 밤은 제가 아빠 곁에 있을게요. 엄마는 방에서 주무세요. 푹 주무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나를 먼저 챙겨주었습니다. 정말이지, 이제야 누군가 내 편이 생긴 것 같아. 그날 밤 나는 침대에서 잤습니다. 거실 소파가 아니라 침대에서. 지현이 남편의 방에서 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엄마, 가서 주무세요. 제가 아빠 챙길게요. 기침하시면 물 드리고 화장실 가시려면 부축해야 해. 알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나는 지현의 어깨를 가만히 쳤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푹신한 이불이 몸을 감쌌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거실에서 지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물 드릴까요? 남편의 어눌한 대답이 들렸습니다. 괜찮다. 아니에요, 드셔야죠. 제가 가져올게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부엌으로 가는 소리였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나는 조금 쉴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침 9시였습니다. 깜짝 놀라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의 약을 챙겨야 하는데, 아침 식사를 준비해야 하는데,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부엌에서 냄새가 났습니다. 죽 끓는 냄새였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지현이 냄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일어나셨어요? 너 요리할 줄 알았어. 지현이 웃었습니다. 죽은 할 수 있어요. 유튜브 보고 배웠어요. 나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지현이 죽을 그릇에 담아 내 앞에 놓았습니다. 엄마, 드세요. 네 아빠는? 아빠는 먼저 드셨어요. 약도 드리고 지금 주무세요. 나는 죽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조금 싱거웠지만 따뜻했습니다. 나는 계속 먹었습니다. 지현이 맞은편에 앉아 나를 지켜봤습니다. 엄마, 저 이제 동사무소 가볼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 다녀와. 지현이 나간 후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아침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약을 챙기지도 밥을 짓지도 재활 운동을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햇살을 쬐었습니다. 정말이지, 이런 시간이 있을 수 있구나. 오후가 되어 지현이 돌아왔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신청 접수했어요. 그래? 네. 판정 나오는데 한 달 정도 걸린대요. 그동안은 단기요양이랑 응급돌봄 서비스 알아봤어요. 다음 주부터 주 3회 오실 수 있대요.
지현이 냉장고에 종이를 붙였습니다. 일정표였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방문 요양 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엄마가 나가셔도 돼요. 혼자만의 시간 가지세요. 나는 일정표를 바라봤습니다. 월, 수, 금. 일주일에 3번. 내가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시간. 고마워, 지현아. 죄송해요, 엄마.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나는 지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해줘서 고마워. 그날 저녁, 지현이 아버지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나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며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는 정확히 들리지 않았지만 남편의 목소리가 조금 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지현이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엄마. 응? 아빠가 뭘 찾으시던데요. 나는 손을 멈췄습니다. 뭘? 잘 모르겠는데 엄마한테 직접 드리고 싶대요. 근데 용기가 안 난대요.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직접 드리고 싶은 것, 용기가 안 난다는 것. 설마 이 나이에 이별을 말하려는 건 아닐까? 무슨 말씀을 하시던데? 그건 아빠가 엄마한테 직접 말씀하시고 싶어 하세요. 지현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가 엄마를 보면 너무 미안하대요. 그래서 눈을 못 마주치겠대요.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미안하다고? 네.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아빠가 평생 미안해하신 일이 있나 봐요. 그날 밤 지현이 떠난 후 나는 거실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시계가 있었습니다. 며칠 전 시간을 다시 맞춘 시계. 나는 시계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째깍, 째깍. 시계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3가지 질문이 적힌 메모지. 당신은 나를 사랑했나요? 내가 부족했나요?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나요? 남편이 평생 미안해한 일. 그것이 무엇일까? 나는 메모지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시계를 서랍에 다시 넣었습니다. 정말이지, 이제는 물어봐야겠구나. 다음 날 아침, 나는 용기를 냈습니다. 남편의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전히 내 눈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이야기 좀 해요. 남편이 움찔했습니다. 지현이가 그러던데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서요? 남편이 입술을 떨었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말해도 돼요. 남편이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오. 겨우 그 한마디만 나왔습니다. 나는 남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무엇이 미안한데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알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것을. 괜찮아요. 말하고 싶을 때 말해요. 나는 기다릴게요. 나는 남편의 손을 놓고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 서랍 안에서 시계가 째깍거렸습니다. 멈추지 않고 움직이는 시간. 우리도 이제 다시 움직일 수 있을까요?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시간을 다시 맞췄으니까 이제 우리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겠지. 멈춘 시간부터 다시 맞추기로 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현이 약속한 대로 방문 요양사가 주 3회 집에 왔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4시간. 그 시간 동안 나는 집을 나갔습니다. 읍내 다방에 가기도 하고 시장을 천천히 걷기도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를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방문 요양사가 없는 날이었습니다. 나는 남편의 재활 운동을 시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은 침대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나는 거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시계가 있었습니다. 며칠째 시계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꺼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시계를 손에 쥐었습니다. 째깍, 째깍.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시계를 식탁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그리고 옛날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사진첩은 오래되었습니다. 표지가 낡아서 귀퉁이가 해졌습니다. 나는 천천히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결혼식 사진. 하얀 드레스를 입은 내가 웃고 있었습니다. 옆에 양복 입은 남편도 웃고 있었습니다. 둘 다 젊었습니다. 25살이었습니다. 사진을 넘겼습니다. 신혼집 사진. 작은 방 하나짜리 집이었습니다. 부엌은 좁았고 화장실은 밖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또 사진을 넘겼습니다. 배가 불러온 내 모습. 첫 아이를 가졌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내 배에 손을 얹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나. 옆에 갓 태어난 아기가 있었습니다. 지현이었습니다. 나는 지쳐 보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나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1995년 8월 12일 첫 아이를 낳은 날이었습니다. 진통이 20시간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밤새 고통 속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출산 후 나는 열이 났습니다. 산후우울도 왔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내 손을 잡고 물을 떠다 주고 이마에 찬 수건을 올려주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나는 남편의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은 깨어 있었습니다.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리 이야기 좀 할까요? 남편이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사진첩을 들고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사진첩을 펼쳐 그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나와 아기. 이날 기억나요? 남편이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1995년 8월 12일 지현이 태어난 날이에요.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 그날 너무 아팠어요. 열이 39도까지 올라가고 온몸이 떨렸어요. 정신도 잘 안 들고. 남편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옆에 있어 줬잖아요. 밤새 내 손 잡아주고 물 떠다 주고. 나 그거 기억해요.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나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날 기억나요? 당신이 밤새 옆에 있어 줬던 거? 남편이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나는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그 밤에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눌한 발음이었지만 하나하나 또렷했습니다. 그 밤에 당신을 혼자 뒀소.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이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은 39도의 불 속에 있었소. 온몸이 떨리고 헛소리도 하고. 나는 무서웠소. 그런데 그때 회사에서 전화가 왔소. 야간 근무를 해야 한다고. 나는 돈을 벌어야 했소. 병원비도, 분유값도, 집세도. 그래서 나는 나갔소. 남편이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당신 손을 놓고 병실 문을 닫았소. 바람이 불었소. 문이 쾅 하고 닫혔소. 나는 그 소리를 기억했습니다. 희미하게. 열에 들떠있던 그날 밤 문 닫히는 소리. 그 소리가 평생 내 귀에 남았소. 남편이 계속 울었습니다. 3시간 뒤에 돌아왔소. 일을 마치고. 당신은 여전히 떨고 있었소. 나는 그제야 당신 손을 붙잡았소. 새벽까지.
한순간도 놓지 않았소. 하지만 그 3시간을, 그 문 닫은 순간을 지울 수가 없었소. 남편이 나를 처음으로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 나는 평생 당신을 혼자 둔 그 순간이 미안했소. 그래서 당신 눈을 못 봤소. 볼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소.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이지 30년 동안 이 사람은 그걸 혼자 짊어지고 살았구나.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옆에 있었던 것만 기억해요. 남편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손을 잡아준 걸, 물을 떠다 준 걸, 새벽에 깨어보니 당신이 옆에 앉아 있던 걸, 그것만 기억해요. 하지만 나는 당신이 3시간 나갔던 건 몰랐어요. 아니, 어쩌면 알았을 수도 있지만 나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나는 남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어 줬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남편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당신은 평생 그걸 혼자 짊어지고 살았구나. 나는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았어요. 눈도 안 마주치고 말도 잘 안 하고. 그런데 나는 말을 멈췄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냥 미안했던 거구나. 나는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 적어둔 3가지 질문, 메모지를 펼쳤습니다. 남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봐요. 내가 당신한테 물어보려고 적어둔 거예요. 남편이 메모지를 바라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 당신은 나를 사랑했나요?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하오. 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두 번째 질문, 내가 부족했나요? 남편이 격렬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절대 아니요. 부족한 건 나였소. 나였소. 세 번째 질문은 안 물어볼게요. 나는 메모지를 접었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건 이미 답을 들었으니까요. 나는 식탁 위에 놓아둔 시계를 가져왔습니다. 남편 앞에 놓았습니다. 30년 전에 당신이 준 시계예요. 기억나요? 남편이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시계 멈춰 있었어요. 오전 11시 20분에 30년 동안 멈춰 있었어요. 나는 시계를 들어 귀에 갖다 댔습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초침이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째깍, 째깍, 멈추지 않고. 남편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시간을 다시 맞췄어요. 30년 전에서 지금으로. 날짜도 맞추고 요일도 맞추고. 나는 시계를 남편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시계를 다시 맞췄으니까 우리 시간도 여기서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요? 남편이 시계를 손에 쥐고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나도 같이 울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시계를 내게 돌려주었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어. 왜요? 내가 이제 시간을 맞출 차례라고 생각했소. 그런데 아직 내 손이 떨려서 제대로 못 채워줄 것 같소. 남편이 미소 지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이 나를 보며 웃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내 손이 안정되면 그때 다시 당신 손목에 채워주겠소.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릴게요. 얼마든지. 그날 저녁 나는 거실 서랍에 시계를 다시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서랍을 완전히 닫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열어두었습니다. 째깍, 째깍. 시계 소리가 거실로 새어나왔습니다. 작지만 또렷한 소리였습니다. 나는 소파에 앉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멈추지 않고 흐르는 시간. 30년 동안 멈춰 있던 우리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방에서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은 기침 소리가 없었습니다. 평온한 잠이었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고 둥근 달이었습니다. 정말이지, 이제야 우리가 같은 시간을 보는 것 같아.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먼저 나를 불렀습니다. 여보. 나는 부엌에서 남편의 방으로 갔습니다. 남편이 침대에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고맙소. 뭐가요? 날 기다려줘서. 나는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예전보다 조금 따뜻했습니다.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죠?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 천천히 가요. 서두르지 말고. 그러. 나는 남편의 손을 놓고 일어났습니다. 아침 드실래요? 남편이 웃었습니다. 먹고 싶소. 3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이 먼저 밥을 먹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부엌으로 가서 아침 죽을 준비했습니다. 죽이 끓는 동안 나는 거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시계가 조용히 째깍거리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유리면에 비친 내 얼굴이 보였습니다. 피곤하지만 평온했습니다. 째깍, 째깍. 멈추지 않는 시간. 우리도 이제 멈추지 않고 흐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나는 시계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죽을 그릇에 담아 남편의 방으로 가져갔습니다. 자, 드세요. 남편이 그릇을 받았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나는 남편이 먹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먹었습니다. 정말이지, 이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 혼란의 밤과 선택. 일주일이 평온하게 흘렀습니다. 남편은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마다 먼저 밥을 먹겠다고 했고, 재활 운동도 이전보다 의욕적으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나를 보며 웃었습니다. 30년 만에 되찾은 미소였습니다. 나도 달라졌습니다. 방문 요양사가 오는 시간에는 집을 나가 나만의 시간을 가졌고, 지현이와 민수도 주말마다 번갈아 집에 왔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찻잔을 들려다 손이 떨렸지만 예전만큼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맛있어. 남편이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나는 웃었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때였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갑자기 일그러졌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남편이 찻잔을 떨어뜨렸습니다.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차가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여보, 어디 아파요? 남편이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숨을 헐떡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나는 재빨리 119에 전화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기를 귀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여보세요.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대원이 물었습니다. 주소를 말했습니다. 증상을 설명했습니다. 구급차는 10분 안에 온다고 했습니다. 나는 남편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곧 구급차 와요. 조금만 참아요. 남편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미안. 아니에요. 괜찮아요. 말하지 마세요. 남편의 눈이 흐려졌습니다. 의식이 희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눈 뜨세요. 나 봐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정말이지, 제발 괜찮아야 해.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의사가 남편을 검사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아 손을 비비고 왔습니다. 지현에게 전화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가요. 민수한테도 연락할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신을 믿지 않았지만 그날은 기도했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폐렴입니다. 그리고 전하트륨 혈증도 있고요. 당장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입원을 얼마나 해야 하나요?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보호자님, 환자분 연세도 있으시고 기저질환도 있으셔서 예후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가족분들과 상의하실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습니다. 남편은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나는 면회 시간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루에 2번, 한 번에 10분씩. 첫 면회 시간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여러 줄의 선이 몸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나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남편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나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초점이 흐릿했습니다. 나를 알아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여보, 나예요. 영숙이에요. 남편이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희미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님, 면회 시간 끝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는 남편의 손을 놓았습니다. 천천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남편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빠졌습니다. 폐렴이 악화되었습니다. 열이 계속 높았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남편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나를 알아보던 남편이 오늘은 날 낯선 사람처럼 바라봤습니다. 면회 시간에 들어가자 남편이 물었습니다. 누구시오?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보, 나예요. 영숙이요. 당신 아내.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내 아내는 어디 갔소? 나예요. 여기 있어요. 아니요. 당신은 누구시오? 남편이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환자분, 누우세요. 움직이시면 안 돼요. 남편이 저항했습니다. 침대 난간을 잡고 일어나려 했습니다. 간호사 2명이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나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었습니다. 정말이지, 이제 막 시작했는데. 이럴 수는 없어. 의사가 나를 불렀습니다. 상담실이었습니다. 지현과 민수도 와 있었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환자분의 상태가 예상보다 좋지 않습니다. 폐렴과 전하트륨 혈증 때문에 혼란 증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의식이 오락가락합니다. 지현이 울먹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의사가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보호자분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연명 의료 계획서에 대해서요. 나는 그 단어를 알고 있었습니다. 연명 의료. 환자가 회복 가능성이 없을 때 어디까지 치료할 것인가? 지금 당장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미리 상의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지현과 민수가 나를 바라봤습니다. 결정을 기다렸습니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30년 동안 나는 늘 다른 사람의 결정을 따랐습니다. 시어머니의 결정, 남편의 결정, 자식들의 결정.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내 몫의 결정도 내가 할게요. 지현과 민수가 놀란 듯 나를 쳐다봤습니다.
나는 의사를 바라봤습니다. 무엇을, 어디까지 할까요?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투석, 수혈. 어디까지 할 것인지, 언제 멈출 것인지. 나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지현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결정하세요. 저희는 엄마 결정을 따를게요.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가 아빠를 제일 잘 아니까요. 나는 두 아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세요. 하지만 고통만 연장하는 치료는 하지 말아주세요. 평안하게 해주세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사가 나가고 아이들도 잠시 복도로 나갔습니다. 상담실에 나 혼자 남았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병원 주차장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오고 갔습니다. 일상이 흘러갔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30년 전 남편과 처음 만난 날, 수줍게 웃던 그 사람, 결혼식 날 내 손을 꼭 잡고 평생 같이 가자고 말하던 그 사람. 하지만 또 생각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숨쉬기조차 힘들어하던 그 사람.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누구시오? 라고 물어보던 그 사람. 어디까지가 사랑일까요? 어디부터가 고통의 연장일까요?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사랑한다는 건 때로는 놓아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최선을 다하되 고통만 연장하지는 말자. 그것이 내가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병원 복도 의자에서 밤을 샜습니다. 지현과 민수도 함께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중환자실 불빛만 환했습니다. 나는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 남편에게 보여줬던 그 메모지. 3가지 질문. 당신은 나를 사랑했나요? 답을 들었습니다. 내가 부족했나요? 답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나요? 답을 들었습니다. 나는 메모지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물어볼 게 없네요. 다 들었어요. 지현이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민수도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중환자실 불이 깜빡였습니다. 간호사가 급히 뛰어갔습니다. 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님,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들어가 보시겠어요? 나는 뛰어갔습니다. 중환자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여러 기계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여보. 나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떨렸습니다. 남편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나를 봤습니다. 이번에는 알아봤습니다. 초점이 맞았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히 나를 알아봤습니다. 남편이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나는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당신이 혼자 떨던 걸 봤소. 알아요. 이미 들었어요. 그게 내 생애 가장 긴 밤이었소. 나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나도요. 나도 당신을 사랑했어요. 평생. 남편의 손에서 힘이 조금 빠졌습니다. 하지만 놓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맑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몇 분 후 남편의 눈이 다시 흐려졌습니다. 의식이 희미해졌습니다. 하지만 손은 여전히 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나는 밤새 그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놓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텄습니다. 새벽이 왔습니다. 병실 창문에 결로가 맺혔습니다.
나는 손등으로 그것을 닦았습니다. 남편의 숨소리가 조금씩 고르게 돌아왔습니다. 의사가 들어와 확인했습니다. 일단 고비는 넘긴 것 같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사흘이 더 지났습니다. 남편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폐렴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열도 조금씩 내렸습니다. 하지만 혼란은 계속되었습니다. 밤이 되면 남편은 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창문 쪽으로 자꾸 걸어가려 했습니다. 간호사들이 침대 난간을 올렸습니다. 면회 시간마다 나는 들어가 남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보, 나예요. 영숙이요. 어떤 날은 알아봤습니다. 어떤 날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들어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현과 민수도 교대로 왔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기다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의사가 나를 불렀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폐렴도 거의 회복됐고요. 정말요? 네. 머지않아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혼란 증상도 좋아질까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면회 시간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는 여전히 쓰고 있었지만 숨소리가 이전보다 편해 보였습니다. 여보, 나예요. 남편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나를 봤습니다. 이번에도 알아봤습니다. 영숙,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나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 나예요. 여기 있어요. 남편이 미소 지었습니다. 아주 작은 미소였지만 분명한 미소였습니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정말이지, 우리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10분이 데려온 10년, 5일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의사가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남편을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폐렴이 거의 다 나았고 전하트륨 혈증도 많이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보호자님, 환자분 많이 좋아지셨어요. 회복이 빠르네요.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현과 민수도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오후에 남편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6인실이었습니다. 창가 침대였습니다.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중환자실에 있을 때보다 훨씬 편해 보였습니다. 나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여보, 이제 좋아질 거예요. 남편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남편은 잠만 잤습니다. 간혹 눈을 떴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워 했습니다. 나를 보고 물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요? 병원이에요. 치료받고 있어요. 누구시요? 나예요. 영숙이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매일 병실에 왔습니다. 아침 일찍 와서 저녁 늦게 돌아갔습니다. 지현이 엄마, 집에서 쉬세요 라고 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여기 있고 싶어. 침대 옆에 앉아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 이야기.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 결혼식 날, 아이들이 태어났던 날.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나는 평소처럼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침대에 누워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등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아침이에요.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나를 봤습니다. 눈이 달랐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던 그 눈이 오늘은 맑았습니다. 마치 긴 잠에서 막 깨어난 사람처럼. 영숙,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또렷하게.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여보, 나 알아봐요?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보. 나는 침대로 달려갔습니다.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여보, 정말 나 알아봐요? 나, 영숙이에요. 남편이 미소 지었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미소였습니다. 알고 있소. 내 아내요. 나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허락된 시간이라는 것을, 길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남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파요? 어디 불편한 데 없어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소? 이제 괜찮소? 물 마실래요? 배고파요? 조금. 목이 마루오. 나는 재빨리 물을 따랐습니다. 빨대를 꽂아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남편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삼키는 게 힘들어 보였지만 마셨습니다. 천천히 해요. 서두르지 말고. 남편이 물을 다 마시고 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미안하오. 당신 고생 많았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제 깨어났으니까 그걸로 됐어요. 남편이 침대 옆 서랍을 보았습니다. 저기, 뭐가 있소? 나는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남편의 개인 물품들이 있었습니다. 지갑, 휴대폰, 그리고 손목시계. 나는 시계를 꺼냈습니다. 30년 전 남편이 준 그 시계. 며칠 전 남편이 입원하면서 나는 시계를 가방에 넣어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병실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이거요? 시계?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 당신, 손목에 채워주고 싶소. 내 가슴이 뛰었습니다. 남편이 약속했던 것. 내 손이 안정되면 그때 다시, 라고 했던 것. 지금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시계를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시계를 받았습니다. 시계를 들어 올리려다 손이 떨렸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시계가 이불 위로 떨어질 뻔했습니다. 나는 재빨리 받아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도와줄게요. 나는 남편의 손을 잡고 함께 시계를 들어 올렸습니다. 남편의 손 위에 내 손을 얹었습니다. 함께 시계를 내 손목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시계의 가죽줄이 내 손목에 닿았습니다. 차가운 금속 버클이 피부에 닿았습니다. 유리면의 미세한 긁힘이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버클을 채우려 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잘 안 됐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나는 기다렸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시도에서 버클이 채워졌습니다. 남편이 내 손목에 시계를 채웠습니다. 30년 만에. 나는 손목을 들어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시간은 지금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내가 맞춰둔 시간. 초침이 째깍거렸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시간을 맞출 차례라고 했소. 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남편이 미소 지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해서 다행이요. 그 맑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남편과 1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옛날 이야기도 하고 앞으로의 이야기도 했습니다. 집에 가면 같이 산책하오. 공원에. 그래요. 같이 가요. 당신 좋아하는 커피도 사줄 거요. 고마워요. 하지만 점점 남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어 보였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피곤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 피곤하오. 그럼 쉬어요. 자도 돼요. 남편이 내 손을 꼭 쥐었습니다. 당신 옆에 있어주오. 있어요. 계속 여기 있을게요. 남편이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지쳐 잠들었습니다.
짧았지만 30년을 건너 도착한 시간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남편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보호자님, 환자분 잠드셨네요. 좋은 징조예요. 푹 쉬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간호사가 나갔습니다. 나는 침대 옆에 앉아 남편을 지켜봤습니다. 손목의 시계가 째깍거렸습니다. 오후가 되어 지현과 민수가 왔습니다. 엄마, 아빠 상태 어때요? 많이 좋아졌어. 오늘 아침에 깨어나서 나랑 이야기도 했어. 정말요? 지현이 울먹였습니다. 민수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에요. 우리는 조용히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그를 지켜봤습니다. 사흘 후 민수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노트북을 들고 왔습니다. 엄마, 이거 봐요. 민수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의 옛날 사진들이었습니다. 결혼식 사진, 신혼집 사진,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 민수가 그 사진들을 모아서 디지털 앨범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빠가 깨어나시면 같이 보려고 만들었어요. 나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봤습니다. 젊은 우리의 모습, 행복했던 순간들,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민수야. 민수가 웃었습니다. 서툰 웃음이었지만 진심이 담긴 웃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이것도요. 민수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청소와 장보기 분담표였습니다. 민수가 직접 그린 것 같았습니다. 글씨도 서툴고 그림도 서툴렀습니다. 퇴원하시면 제가 일주일에 2번은 와서 청소하고 장 볼게요. 지현이 누나랑 교대로. 나는 분담표를 받아들었습니다. 고마워. 이게 엄마가 원하던 거야.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나는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이제라도 해줘서 고마워.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남편은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완전히 깨어나지는 않았지만 하루에 몇 번씩 눈을 뜨고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혼란스러운 날도 있었습니다.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나는 매일 병실에 와서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보, 나예요. 영숙이요. 어떤 날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어떤 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의사가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다음 주쯤 퇴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나는 기뻤습니다. 지현과 민수도 기뻤습니다. 우리는 퇴원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지현이 간병 스케줄표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방문 요양 일정도 조정했습니다. 민수는 집에 가서 청소를 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움직였습니다. 더 이상 엄마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퇴원 전날 밤이었습니다. 나는 병실에서 남편과 단둘이 있었습니다. 지현과 민수는 집에 가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깨어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일 집에 가요. 남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를 봤습니다. 알아봤습니다. 집에 가는구나. 네, 우리 집으로. 남편이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 고생 많았어. 아니에요.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남편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예전보다 조금 따뜻했습니다. 남은 시간 함께 가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함께 가요. 천천히. 손목의 시계가 째깍거렸습니다. 멈추지 않고 흐르는 시간.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좋은 날도 있고 숨 고르는 날도 있다. 퇴원하던 날 하늘이 맑았습니다. 지현과 민수가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간호사가 휠체어를 밀어주었습니다. 남편은 휠체어에 앉아 병원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남편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밝구나. 그러게요. 날씨 참 좋아요. 나는 남편 옆에 서서 함께 햇살을 쬐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바깥 공기였습니다. 손목에 채워진 시계가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민수가 운전했습니다. 지현이 뒷좌석에서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나는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병원을 벗어나 우리 동네로 들어섰습니다. 다 왔어요. 곧 집이에요. 남편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알 수 없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민수가 아버지를 부축해서 현관까지 모셨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깨끗했습니다. 민수가 미리 청소해둔 덕분이었습니다. 거실에 새 공기청정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현이 주문한 것이었습니다. 자, 침대로 가실래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실에 잠깐 앉고 싶소. 우리는 남편을 소파에 모셨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부엌으로 가서 차를 준비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보리차였습니다. 따뜻하게 데워서 컵에 담았습니다. 자, 드세요. 남편이 컵을 받으려다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남편의 손을 잡고 함께 컵을 들었습니다. 남편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집이 좋구나. 나는 옆에 앉았습니다. 그래요. 집이 제일 좋죠. 첫날은 그렇게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남편은 대부분 침대에서 쉬었습니다. 나는 옆에서 책을 읽거나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냉장고에는 지현이 붙여놓은 방문 요양 일정표와 민수가 그린 청소 분담표가 나란히 붙어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나는 죽을 끓였습니다. 애호박죽이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릇에 담아 방으로 가져갔습니다. 여보, 저녁 드세요. 남편이 천천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스스로 떴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나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천천히 먹을 수 있도록 기다렸습니다. 죽을 반쯤 먹고 남편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배부르오. 그래요? 그럼 충분히 드신 거예요. 나는 빈 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나는 손목에 시계를 봤습니다. 째깍, 째깍. 며칠 전 남편이 채워준 시계.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남편이 먼저 깼습니다. 나를 불렀습니다. 여보. 나는 부엌에서 남편의 방으로 갔습니다. 네, 왜요? 남편이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산책 가고 싶소. 나는 놀랐습니다. 산책이요? 괜찮겠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만 가까운데. 나는 생각했습니다. 의사는 가벼운 운동을 권했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같이 가요. 오전 10시쯤 우리는 집을 나섰습니다. 남편은 보행기를 잡았습니다. 나는 옆에서 부축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현관을 나와 골목으로 나갔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었습니다. 남편이 멈춰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날씨 좋구나. 그러게요. 우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집 앞 골목을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10분이 걸렸습니다. 남편이 숨을 헐떡였습니다. 괜찮아요? 쉴까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금만 더. 우리는 조금 더 걸었습니다. 골목 끝 벤치까지. 거기 앉아 쉬었습니다. 남편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소. 왜요? 날 기다려줘서. 나는 남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우리 같이 가기로 했잖아요. 그날부터 우리는 매일 산책했습니다. 어떤 날은 골목 한 바퀴만 돌았습니다. 어떤 날은 공원까지 갔습니다. 남편의 컨디션에 따라 달랐습니다. 좋은 날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잘 걷고 말도 많이 하는 날. 저기, 꽃이 예쁘구나. 진달래예요. 봄이 왔나 봐요. 당신도 예쁘오. 나는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숨 고르는 날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피곤해하고 침대에만 누워있는 날. 그런 날은 산책을 쉬었습니다. 집에서 조용히 쉬었습니다. 나는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날도 숨 고르는 날도 모두 우리의 시간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 어느 날 아침 남편이 처음으로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보행기를 잡고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어머, 여보, 혼자서요? 남편이 웃었습니다. 차 끓이고 싶소. 차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한테 한번 끓여주고 싶소. 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요, 같이 끓여요. 나는 남편을 식탁 의자에 앉혔습니다. 주전자에 물을 넣고 보리차 티백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지켜봤습니다. 물이 끓었습니다. 나는 주전자를 들어 찻주전자에 부었습니다. 보리차 향이 부엌에 퍼졌습니다. 자, 우려졌어요. 잔에 따를게요. 내가 하고 싶소. 남편이 손을 뻗었습니다. 나는 찻주전자를 남편 앞에 놓았습니다. 남편이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찻주전자가 기울어졌습니다. 차가 잔에 부어졌습니다. 조금 흘렀지만 괜찮았습니다. 남편이 찻잔을 들어 내게 건넸습니다. 손이 떨려 찻잔이 흔들렸습니다. 나는 받아서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맛있어요. 남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찻잔 가장자리에 미세한 물자국이 남았습니다. 나는 그것을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었습니다. 손목시계의 초침소리가 또박또박 부엌을 건넜습니다. 오늘은 우리 시간이 내 쪽으로 먼저 걸어왔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커피 좋아하지? 네, 좋아해요. 다음에는 커피 사줄 거요. 그래요, 기대할게요. 남편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내일은 힘들 수도 있소.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알아요. 그래도 오늘은 우리 시간을 맞췄소. 나는 웃었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맞췄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지현과 민수가 함께 왔습니다. 손자들도 데려왔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거실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지현이 가져온 케이크를 나눠 먹었습니다. 민수가 만든 디지털 앨범을 다시 봤습니다. 남편은 손자를 무릎에 앉혔습니다. 손자가 할아버지 손을 만졌습니다. 할아버지 손이 떨려요. 남편이 웃었습니다. 응, 할아버지. 아프거든. 아파요? 괜찮아요? 응, 괜찮아. 할아버지는? 괜찮아. 손자가 할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남편이 손자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구나. 완벽하지 않지만 함께하는 시간.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돌아갔습니다. 나와 남편만 남았습니다. 우리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노을이 졌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남편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예쁘구나. 그러게요. 당신도 예쁘오. 나는 웃었습니다. 또 그 소리예요? 남편도 웃었습니다. 맨날 해줄 거요. 이제부터는. 나는 남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오래오래 해주세요. 밤이 되었습니다. 나는 손목시계를 들여다봤습니다. 시간은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초침이 또박또박 방을 건넜습니다. 째깍, 째깍, 멈추지 않는 시간. 30년 동안 멈춰있던 우리의 시간이 이제 다시 흐르고 있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날도 있고 숨 고르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우리는 함께였으니까.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초침이 째깍거리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멈추지 않고. 남편의 방에서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께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